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일하고,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차용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희 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산하 고압의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중한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굉장히 좀 낯서신 주제일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저희 과 내에서 그 임상 중독과 고압의학 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아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브레인 인저리가 맞는데요. 하지만 카디악 인저리, 하트 인저리는 좀 간과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연구를 해왔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저 연구에 앞서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제가 최근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화탄소 중독의 이제 프레벌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생길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임상 중독, 그러니까 뭔가 중독의 영역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2010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그 미국에서 응급실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가 약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1,3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하지만 미국 데이터도 보면 이 내원 환자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사망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데이터를 좀 잠깐 보시면 실제로 그 응급실 데이터죠.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네디스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저희 나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인구 대비를 따졌을 때 거의 유사한 프레벌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데이터긴 하지만 한 7,1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응급실 내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건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저희 병원이 이제 그 고압산소 치료 센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내원합니다. 보시면 2019년도까지 거의 2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오고 또 중증 환자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중증 환자도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산화탄소 중독이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 손실을 유발하느냐? 미국 데이터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액시덴탈,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CO 포이즈닝입니다. 의도적으로 뭐 자살 목적으로 한 환자들을 제외한 액시덴탈 CO 포이즈닝에 의해서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예방 어떤 연구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본 모노크사이드 CO는 순수한 CO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커먼한 코즈에 보시면 화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한데요. 화재의 경우에도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한 화재의 경우는 다른 유해가스도 같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연소되는 물질들 보시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가 주택이 있고 차고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장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는 차콜 아마 번개탄으로 말씀드리면 더 쉬우실 텐데요. 차콜에 의한 인텐셔널 수어사이드 포이즈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저희 나라의 그 어떤 원인 물질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대기 오염 물질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ppm 정도의 낮은 일산화탄소 노출에도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CO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측정하는데 약 2%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WHO에서는 6ppm 이상 장기간 노출될 시에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이 왔을 때 이제 진단 목적으로 CO 헤모글로빈을 혈액에서 측정하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스모커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10% 이상 돼야지 어떤 좀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담배를 피지 않는 경우에는 한 2%만 넘어도 이건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 몸속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실제로 만들어지는데요. 엔도제너스한 어떤 CO 자체는 굉장히 낮은 농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 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로 그 CO 포이즈닝의 패소피지올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 포이즈닝에서의 어떤 병태 생리를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RBC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에는 산소가 결합할 수 있는 이 하늘색이 산소인데요. 산소가 결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 밑에 보시면 실제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한 25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붙지 못하고 이 갈색 모양의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래에 보시면 옥시 헤모글로빈 디소시에이션 커브 레프트 시프트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노말의 경우에는 산소가 낮은 로우 PO2 상황에서는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잘 릴리스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CO 포이징이 되면 안 그래도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부족한데 릴리스마저 되지 않는 레프트 시프트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저산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는 이펙트입니다. 실제로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전자전달계라고 얘기하는 일렉트리컬 트랜스포트 체인이 있는데 그 안에는 컴플렉스 4, 저희가 보통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라고 얘기하는 콕스가 있습니다. 이 콕스 안에도 햄 프로틴이 있는데요. 이 햄 프로틴에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훨씬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을 떨어뜨리고 결국엔 옥시더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이 과정 중에 또 비정상적으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수포옥사이드 같은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지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게 뭐 이 CO 포이즈닝의 정말 세계적인 대가분들이랑 이제 학회나 가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CO 포이즈닝은 CO와 햄 프로틴 간의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에 굉장히 컴플렉스한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보통 하시거든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 왼쪽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 혈관 안에 이렇게 CO가 들어오게 되면 CO는 이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혈소판입니다. 플레이트릿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트릿 안에도 햄 프로틴이 있는데 거기에 CO가 결합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붙어있던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이렇게 릴리스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릴리스가 되게 되면 또 뉴트로필 안에서 수포 옥사이드가 릴리스가 또 비정상적으로 되게 되고 이 두 가지 ROS와 RNS가 결합을 하게 되면 포록시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포텐트한 그 RNS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 비정상적으로 뉴트로필과 플레이틀릿이 막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게 되면 뉴트로필에서 비정상적으로 디그래듈레이션을 일으켜서 마이엘로 퍼록시데이즈라는 물질을 막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이 마이크로바스큘라 엔도셀리움에 막 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컴플렉스들이 혈관 벽에 막 붙게 됩니다. 붙게 되면 일련의 과정, 아래 보시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퀀셜한 여러 가지 패서피지올로지를 통해서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뉴럴로지 시퀄레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또 다른 잘 정리된 리뷰저널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포에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 생기게 되고 또 브레인의 뉴로날 셀에 있는 이 마이엘린 시스 엑손을 싸고 있는 우리 마치 전선 피복 같은 거죠. 마이엘린 시스에 가장 많은 마이엘린 베이직 프로틴이라는 물질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림포사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 되고 마이크로글리아가 비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 되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이폭시아 자체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뉴로날 인저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폭시아 자체에 물론 문제도 있지만 하이폭시아 자체가 또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보시면 하이폭시아 자체는 아까 앞에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글루타메이트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시키고 뉴로널 셀에 있는 NMD 리셉터를 비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칼슘이 인플럭스 되게 되고 뉴로날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지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통해서 뉴로널 인저리와 카디악 인저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임상적으로 진단과 어떤 임상 양상은 어떤가? 일단은 진단을 할 때는 저희가 일단은 당연히 CO에 노출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이 있어야겠죠. 그에 연관된 심톰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CO 헤모글로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심톰은 굉장히 넌 스페시픽합니다. 그러니까 CO 포이즈닝이 있을 때 딱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일드하게 있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 URI 심통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일드한 경우에는 뭐 헤데익, 마이알지아, 디지니스와 뭐 제너럴 위크니스와 같은 굉장히 넌 스페시픽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식이 떨어지고 혼미해지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환자가 현장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CO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절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게 되면 벤틸레이션에 의해서 CO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서 측정을 한 경우에는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빨리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고 CO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혈액 검사를 한 시점이 굉장히 좀 딜레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임상적인 상황과 어떤 그 노출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임상적인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CO 그 옥시메트리라는 거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펄스 옥시메트리라고 해서 환자 손가락에 끼워서 체크하는 거는 웨이브랭 파장이 2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옥시 헤모글로빈과 CO 헤모글로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CO 옥시메트리라는 검사법을 사용하면 4가지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옥시 헤모글로빈, 디옥시 헤모글로빈, CO 헤모글로빈, 메트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펄스 옥시메트리 손가락에 끼우는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4가지 웨이브 랭스가 나와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야지 절대로 여기서 정상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상적 증상을 보시면 이제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급성기에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카디악 인저리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카디악 인저리인데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럴로직 인저리가 가장 중요한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오늘의 주제와는 벗어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장으로 좀 설명드리면 결국 CO 중독 이후에 생존자들은 롱텀하게 이런 뉴럴로직하게 어펙티브 예를 들어서 사이콜로직한 문제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증상은 굉장히 브로드한데요. 그래서 메모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환자가 원래 전혀 없었는데 디프레션이 생긴다든지 사이코시스가 생긴다든지 앵자이어티가 생긴다든지 또 뉴럴로직하게 임페어먼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기는 분들은 6주 이내에 다 발생하고요. 일단 미국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도 한 50% 정도는 1년 정도의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 임상의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초기 증상의 증증도가 당연히 후유증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마일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롱텀한 시퀄레가 안 남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이제 카디악 인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악 인저리에 관해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논문 이전에 제가 이제 카디악 인저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연구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발단이 된 연구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5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지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저널이죠. 잭이란 저널에 후양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실렸었습니다. 실제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시어 포이즈닝, 즉 고압산소 치료가 1차 치료인데 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데이터를 후양적으로 봤더니 3분의 2에서 마이오카드 인저리가 발생하고 일부 에코 데이터, 심초음파 데이터에 봤더니 심장의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이오카드 인저리는 이제 심전도와 이제 이 당시에는 CKMB와 트로포닌 I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요. 더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롱텀. 그럼 이런 환자들이 과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연구 논문은 이제 자마에 실렸는데요. 더 좋은 저널이죠. 마이오카드 인저리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한 CO 포이즈닝 내에서 마이오카드 인저리가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올코즈 모탈리티, 롱텀 모탈리티가 더 의미 있게 높더라. 그리고 이 안에 실제로 메이스, 메이저 애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처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디악 인저리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시작해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보고했던 건데 가장 이제 프리미티브한 연구입니다. 실제 그럼 우리 병원의 데이터에서 마이오카드 인저리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진짜 250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했고 트로포닌 I가 올라갔거나 심전도상에서 ST 튜브가 이스케믹 체인지를 보이는 환자들 마이오카드 인저리를 정의했는데 실제 저희 250명 중에서도 한 20%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연구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로포닌 I나 같은 것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쭉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뭐 그 전에도 물론 연구가 몇 개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이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실제로 초기에 카디악 디스펑션이 심초음파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샥이 발생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럼보시스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트라이언 분이 2005년도에 발표한 연구를 보시면 그 중에서 한 46.6%가 글로벌하게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53.4% 환자들은 그러니까 카디오마이패치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요. 실제로 리저널 월모션, 어떤 국소벽 운동 장애를 보였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후향적 연구고 그 트랜스토라시 에코카디오그래피 심초음파를 모든 환자에게 측정한 것이 아니라 측정한 환자들만 했고 또한 초기 심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데이터는 없고 이제 입원 후에 심장내과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심초음파를 측정한 것들이 있었고 이게 얼마 만에 좋아지는지 시리얼 팔로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가 보고하기 이전 한 2년 전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후양성 연구가 모든 환자에게 이제 에코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초기 에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3%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보다 더 높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코츠보, 우리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치 형태가 글로벌 디스펑션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글로벌 디스펑션이 더 많고요. 이 한 연구에서는 CO 포이징 환자에서 한 13.4%만 에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향적 연구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 전향적 연구 2007년도에 보고된 걸 보시면 20명의 CO 포이징 환자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카디악 마커 상승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에코를 했습니다. 보시면 국소벽 운동장애가 카디악 엔자임이 올라가지 않은 환자들을 포함해서 생기더라.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다 정상화되더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저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다른 연구 보시면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근데 여기 환자는 아주 젊고 건강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생긴 환자들만 했는데 실제로 프레버런스가 좀 낮죠. 일산화탄소 중독이 꼭 젊은 사람한테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제한점이 있고 시리얼한 에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패턴이 어떻고 얼마나 빨리 정상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10개월 정도 한 43명의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었고 실제로 에코 데이터를 간단하게 LV 이젝션 프랙션과 월모션, 국소변 운동 장애가 있는지를 받고 시리얼하게 팔로우해서 얼마 만에 좋아지는지도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크게 타입을 3개로 나눴는데요. 타입 1은 크게 그로슬리 문제가 없는 경우, 타입 2는 뒤에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타입 3는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 타코츠보 형태의 카디오마이패시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LV가 이쪽입니다. 좀 반대로 보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죠. 이런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LV가 전반적으로 다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LV의 베이스 레벨만 떨어지는 전형적인 타코츠보 형태의 카디오마이패시도 있습니다. 리버스 형태도 생기고요. 근데 가장 많은 건 티피컬한 형태가 가장 많고 제가 타코츠보 라이크라고 붙였던 이유는 저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리 아테리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타코치보라고 하려면 코로나 아테리가 괜찮은데 이런 국소변 운동장애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타코치보 라이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타입 1, 2, 3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심전도상에서
뭐 크게 이스케믹 체인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그럼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글로벌은 그래도 좀 빨리 돌아오는 편입니다. 한 80% 정도가 3일 이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LV의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왔었고, 타입 3 타코츠보 라이크 패턴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계속 보고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연구는, 그러면 일부 제한되어지는 그 메커니즘 중에 코로나리 아테리에 스롬보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CO는 스롬보틱 이펙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코로나리 아테리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를 저희가 이제 CT를 통해서 전향적 연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2명 정도의 환자를 인로를 했고, 에코 데이터, 심초음파 데이터와 우리가 코로나리 아테리를 CT를 통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타입 1, 2, 3는 똑같고요. 타입 4가 하나 추가되는데, 이건 뭐냐면 코로나리 아테리의 어떤 그 세 가지의 코로나리 아테리가 담당하고 있는 딱 영역에만 국소부 운동장애가 있었던 경우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CT에서는 그 영역에 스테노시스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스테노시스는 없었고요. 있어도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올드에이지나 그런 경우로 해서 약간 그냥 좁아진 정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LCX의 스테노시스가 CT상에 보였지만 타입은 2 글로벌 디스펑션이고, 타입 4 보인 환자들은 스테노시스가 없고요.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즉 그 어떤 코로나 아테리의 어떤 스테노시스를 유발하는 것을 통해서 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CT를 통해서 처음 보고했었고요. 2010년도부터 이제 대만에서 굉장히 이제 국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5개 정도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저희 나라처럼 이런 국가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CO 포이즈닝이 있었던 환자들과 동일한 컨디션의 CO 포이즈닝이 없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카디오바스큘러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를 봤더니 의미 있게 CO 포이즈닝이 있었던 환자들이 없었던 환자들에 비해서 부정맥도 잘 생기고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도 잘 생기고 컨제스티브 하프페일러도 잘 생기더라라는 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카디악 인저리가 뭔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든 연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메이저 에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도 증가되더라. CO 포이즌 있는 환자들이. 보시면 없었던 환자들과 있었던 환자들 비교하면 8년 동안 쭉 해보면 점점 벌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카디악 프라블럼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MI도 더 올라간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단순히 트로포닌이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심초음파상에서 펑셔널하게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거 이외에 뭔가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저기 대만에서 보고한 건데요. 실제로 CO 포이즌이 있었던 환자들이 핫페일리어도 잘 생기더라라는 보고를 최근에 이제 서큘레이션 핫페일리어에 이렇게 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벤트들을 확실히 CO 포이즌이 롱텀하게 계속 뭔가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면 이런 카디악 인저리가 환자의 롱텀한 예후와 연관이 있을까? 그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제 브레인에 관련된 연구고 심장 관련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임상의들도 심장 손상은 그냥 초기에 잠깐 왔다가 대부분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게 뭐 롱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제가 이 두 개의 이미징을 이제 이전에 봤었는데요. 보시면 아까 이 헨리란 의사분이 아까 잭이랑 자마의 그 중요한 논문을 실었던 분인데 이분이 왠지 모르겠지만 CO 포이즈닝 환자에게 4개월째 카디악 MRI를 찍었습니다. 2008년도죠. 이 환자는 굉장히 중증의 환자였고 인튜베이션을 해야 될 정도의 환자였고 LV 디스펑션도 있었고 트로포닌도 많이 올라갔던 환자지만 다 정상화되고 뉴로로지 시퀄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4개월째 찍었더니 이런 MRI 상에서 조영제가 뒤늦게까지 남아있는 이게 이제 레이트 가돌리늄 이네스먼트 LG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심장에 남아있더라. 펑셔널하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고 이상하게 미드월에 생기더라.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보통 하이폭시아 때문에 마이오카디움이 인절이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서브 엔도카디움의 병변이 생겨야 되는데 미드월에 생긴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닥터 조지란 분이 유로피안 하천의 이제 이미징에 한 컷을 이제 실었는데요.
보시면 이 환자는 에큐트 페이스에 카디악 MRI를 찍었는데 서브 엔도카디움과 미드월에 레이트 가돌린 인핸스먼트 파지티브가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징을 보고 아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카디악 이미징에 문제가 남아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고 연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한테 뭐 심장 바이옵시를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미징이 또 모달리티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대학의 영상학과 교수님들과 심장내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의 제목은 에큐트 CO 포이즌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마이오카디아 인저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카디악 MRI를 통해서 조사해본 이제 전향적 관찰 연구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게재가 됐고요. 제 카디오바스큘러 이미징에. 저희 연구의 이제 주 저자들인데요. 이제 제가 CO 포이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구비를 획득해서 했고 또 저희 심장내과 교수님과 또 영상학과 교수님 중에서 이제 심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심장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신 교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설은 이거였습니다. CO 포이즈닝이 환자의 롱텀 아웃컴에 카디악 인절이 있는 사람들이 롱텀 아웃컴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면 뭔가 펑셔널하게나 우리가 트로포닌이나 심전도나 이런 것들로 측정할 수 없는 뭔가 마이오카디아 파이브로시스든 인저리든 그게 아마 마이오카디움에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 앞에 이미징 두 개를 보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걸 카디악 MRI로 디텍션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좀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MRI 찍었고요. 카디악 MRI는 에큐페이스와 크로닉을 다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미징 보셨지만 초기에도 파지티브가 나오고 4개월째에도 파지티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큐페이스와 그다음에 그 크로닉 페이스를 모두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초음파 데이터도 저희가 같이 분석했는데 응급실에서의 심장 초음파와 또 심장내과에서 측정한 심초음파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총 104명의 환자를 이제 인클루전했고 104명은 초기 MRI는 다 카디악 MRI는 다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4개월째 팔로우 MRI 찍은 환자들은 37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MRI는 이제 뉴럴로 시컬레가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촬영하기가 어렵거든요. 또한 또 이제 팔로우업이 안 되는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샘플 사이즈는 이 관련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30명 정도의 환자를 갖고 파일럿으로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LG 레이트 가돌리늄 인핸스먼트가 양성인 환자들의 비율을 갖고 저희가 샘플 사이즈를 계산해서 104명을 측정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일산화탄소 노출이 되고 응급실에 오게 되면 응급실에서 바로 심장 초음파를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션이 된다 그러면 고압산소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MRI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찍기 때문에 브레인 MRI를 찍었고 카디악 MRI는 일주일 이내 찍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에 이제 카디악 MRI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이제 심장내과에 의뢰를 해서 이제 공식 심초음파도 시행을 했고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이제 4에서 5개월째 팔로우 MRI가 가능하신 분들은 팔로우 카디악 MRI 측정했고 1개월, 6개월, 12개월째 환자의 뉴로 커그니티브 아웃컴을 측정했고 또 1년 이내에 사망 환자 모탈리티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카디아 인저리는 저희 트로포닌 I가 상승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마이오카디아 인저리가 없는 환자까지 심장 MRI 찍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이오카디아 인저리가 있는 환자들만 실시했고 혹시는 카디악 톡식 드럭을 같이 먹고 뭔가 자살 목적으로 먹고 온 환자들은 저희가 이제 원주의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 법독성학실이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다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카디악 MRI는 제가 뭐 MRI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기계로 사용했고 그 LG 이미징은 가도 테리돌이라는 물질을 사용했고 10분 후에 LG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독은 저희 연구에 같이 하셨던 고성민 교수님께서 블라인딩 된 상태에서 환자의 영상을 2번 판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 옵저버 디스어그리먼트는 하지 못하고 인트라 옵저버 디스어그리먼트를 해서 실제로 이제 결과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카디악 MRI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카디악 MRI에서 LG 파지티브를 보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카테고리를 지었습니다. 서브 엔도카디움, 미드월, 트랜스뮤럴, 서브 에피카디움. 그 다음에 RVIP라고 레프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벤트리클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부위를 이제 RV 인설션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도 측정했고 그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장의 한 18개 세그멘트 중에서 3개 미만이면 패치 타입, 3개 이상이면 디퓨즈로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RVIP에 대한 임상적 의미는 저희도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RVIP에 병변이 있으면서 다른 서브 엔도카디움이나 미드월, 트랜스뮤랄에 뭐 서브 에피카디움 병변이 있으면 이것은 이 병변 RVIP를 제외한 나머지 병변의 카테고리로 넣고 패치와 디퓨즈 타입이 이게 혼재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퓨즈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MRI에 대해서는 초기 MRI와 비교했을 때 악화가 됐느냐, 월스닝, 그다음에 변화가 없는 노 인터벌 체인지, 그다음에 약간의 호전을 보이는 임프루먼트, 그다음 아예 사라져버린 레졸루션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심초음파 데이터를 보시면 심초음파는 이제 응급실과 실제로 이제 심장내과에서 이제 같이 실시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라스톤 롱엑시스, 쇼덱시스, 에이피칼 4챔버, 2챔버뷰를 사용했고 LV 이젝션 프랙션은 모디파이 심슨 메소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인도 측정했는데요. LV 글로벌 롱지튜디널 스트레인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측정했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 분석은 저희 연구에 같이 참여하신 저희 심장내과의 그 에코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동혁 교수님이 모든 클리니컬 카디악 MRI 데이터의 블라인딩 상태에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스터디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첫 번째로 에큐트 페이스, 일주일 이내에 찍은 카디악 MRI에서 레이트 가돌링 인핸스먼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양성이, 그리고 패턴은 어떤지를 보는 거였고, 두 번째로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은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크로닉, 그러니까 팔로업 카디악 MRI 찍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에큐트 페이스의 병변이 혹시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 그 다음 어떤 LG의 유무에 따라서 심초음파의 여러 가지 측정한 파라미터들의 차이가 있는지, 또 LG 파지티브 유무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사망의 차이가 있는지, 또 LG 파지티브 유무에 따라서 어떤 뉴로 커그니티브한 시컬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G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디테리오레이션 스케일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신경학적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건데, 원래는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진 건데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고요. 1점은 정상, 7점은 이제 거의 베제트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좀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토탈이고요. LG가 없었던 환자가 한 32명, 있었던 환자가 훨씬 더 많죠. 트로포니가 올라간 환자들 중에서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LG의 양성이 나타나는 얘기는 뭔가 분명히 시비어리티가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어떤 중증도와 관련 있는 팩터들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샘플 사이즈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요. 보통 인텐셔널리티, 의도성 손상 환자들은 그 좀 강도가 세기 때문에 보통 시비어리티랑 좀 연관이 있던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퍼센트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CO 익스포저 타임도 보통 중증도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빌리티도 차이가 없었고요. 저희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LG 파지티브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없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GCS, 이게 그 의식 각성 정도를 보는 건데 글라스건 코마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것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상 중에 LOC, 어떤 기관이건 간에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그 뉴로 커그니티브 아웃컴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랩 데이터에서도 차이가 없었고요. 심지어 트로포닌 I는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트로포닌 I도 크게 좀 경향은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BNP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브레인 MRI랑 봤는데 브레인 MRI는 당연히 디퓨즈하게 병변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경향은 있긴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없었고 컴플리케이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뭔가 카디악 인저리와 브레인 인저리는 물론 공통 분모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카디악 MRI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제 인트라 옵저버 디스 어그리먼트를 보기 위해서 카파밸리를 구했는데 0.93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판독할 때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실제로 그 CO 포이징 환자들은 뉴럴로직하게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 퀄러티 MRI를 참 다 얻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러티는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재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MRI 분석인데요. 보시면 트로포닌 I가 올라간 환자들, 하이 센시티비티 트로포닌 I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손상만 있어도 올라가는 환자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더라도 올라간 경우에는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양성이 10명 중에 7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파인딩이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벽에 생기느냐 보시면 미드월이 제일 많습니다. 이 39.4%는 전체 환자 수의 39.4%이기 때문에 실제 LG 양성인 환자들의 절반 이상에서 다 미드월이었습니다. 미드월에 생긴다는 거는 뭔가 단순 하이폭시아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디퓨즈보다는 패치 타입이 더 많았습니다. 보시면 서브 엔도카디움은 굉장히 극소수의 환자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팔로업 카디악 MRI를 찍은 환자들을 보시면 노 인터벌 체인지, 그러니까 초기에 음성이었으면 나중에도 음성, 초기에 LG 양성이면 나중에도 양성, 이렇게 체인지가 없는 환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된 환자들도 한 5.4%에서 발생을 했고요. 좀 좋아지거나 완전히 좀 없어진 환자들도 한 26% 정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만약에 초기에 손상이 있었으면 그게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뭔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의 가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옆에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하얗게 된 게 LG 양성을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미드월 패치 타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드월 디퓨즈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RVIP 온리도 많았습니다. 이런 패턴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이런 카디악 MRI 찍어서 나타나는 LG 파지티브 양상보다는 그 하얀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있긴 있었습니다. 변화를 보시면 변화하지 않은 환자들, 이렇게 초기에 이 미드월에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있었던 환자들은 팔로업에서도 있고 이런 환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게 신기하게 악화가 된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온고잉한 어떤 패솔로지컬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저희가 나름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파인딩들이었습니다. 또한 호전되는 환자들은 이게 단순히 뭐 마이오카디알 파이브로시스가 초기에 생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뭔가 손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레졸루션이 되거나 아니면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로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영상을 좀 로우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미드월에 하얗게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초음파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아까 앞에서 제가 전향적 연구로 이제 에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번 연구에서도 에코 데이터는 더 심층 있게 분석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통계학적 차이가 이제 간당간당하게 없긴 했지만 CO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LG 파지티브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이 두 군 간의 차이가 무엇이 날 것인가 보시면 초기 에코 데이터에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LG 양성 그룹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의미 있게요. 그리고 그 스트레인도 보시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스트레인만 약간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초기의 에코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뭐 저희가 아주 자세한 건 못 보더라도 그렇게 데이터가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은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심장과 어떤 뉴럴로지컬 아웃컴 간의 관계가 없을 건가? 저희가 퇴원 시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한 달째, 6개월째, 1개월째의 어떤 GDS 아까 말씀드린 거 측정했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증도가 높으면 당연히 뉴럴로지 시퀄레는 많이 남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LG도 파지티브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샘플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다른 카디악 인저리만의 패소피지올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은 보시면 뭐 저희가 단일 기관 연구라서 좀 작은 숫자긴 하죠. 하지만 저희는 샘플 사이즈 계산해서 했고 또 어찌됐건 처음 보고였습니다. 그다음 카디악 MRI 찍는 시점이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요. 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카디악 MRI의 좋은 시퀀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 환자에게서만 밖에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서 이 논문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의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협조가 안 되면 장시간 MRI를 찍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LG 유무에 대해서만 좀 조사를 했고 그 이외의 시퀀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LG 파지티브를 정량화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카디악 MRI를 그 한 분이 판독했다는 뭐 약간 제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한점은 저희가 코로나 아테리를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연구 때문에 인베이시브하게 그 코로나 엔지오를 할 수도 없고 CT를 처음에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또 컨트라스트 문제가 있어서 이때는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업은 롱텀을 하지 못했고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년만 팔로우를 했고 롱텀 데이터는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보시면 그 MRI 뭐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변화가 없는 것들이 가장 많고 에코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고 실제로 모탈리티를 보시면 이건 올코즈 모탈리티인데요. 3명이 다 LG 양성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메이저 애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에 의한 데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롱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에서 심장 MRI에서 LG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성 소견을 보였고 미드월 인저리가 가장 흔했다. 미드월 인저리가 흔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기전이 있는 것이고 실제 다른 심장 관련 심장 MRI 연구를 보면 뭐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에서도 미드월에 LG 파지티브가 보이면 환자의 뭐 올코즈 데스나 아니면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뭐 여러 가지 핫페일리어 등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건 이미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롱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팔로업 데이터를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팔로우 MRI를 찍어도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초기에 차이가 나는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에디토리얼 코멘트인데 아까 보시면 이 헨리 사트란 이분이 아까 그 잭이랑 자마의 논문 실었던 분인데 그래도 저희 연구를 많이 좀 칭찬해 주시면서 CO 포이즈닝이 있으면 카디악 이밸루에이션 해야 되는데 트로포닌을 반드시 측정하고 트로포닌이 올라가면 카디악 MR 찍어야 되고 MR에서 파지티브가 보이면 반드시 심장 내과에 협진을 의뢰해야 된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제한되어지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카디악 인저리에서 제한되어지는 경태 생리가 무엇이 있을까? 뭐 가장 흔한 것은 이겁니다. 실제로 초기에 하이폭시아가 생기기 때문에 하이폭시아가 생기면 심장은 더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게 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심장에 산소의 어떤 서플라이 디맨드의 미스매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이하로 딜리버리가 떨어지게 되면 극도로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가 사망하는 것들,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원인이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스롬보시스를 유발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ST 엘리베이션 MI를 유발시키고 이 환자 보시면 여기 지금 코로나 엔지오 했는데 디스탈 LAD가 막혀 있거든요. 실제 PCI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요. 그래서 스롬보시스를 많이 올린다는 연구는 뭐 실험 연구, 그다음 케이스 리포트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니비션을 통해서 뭔가 마이오카디움 스터닝을 그러니까 쉽게 한글로 하면 심장 근육을 기절시킨다는 건데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막 스웰링이 오고 뭐 제가 이런 건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데요. 스웰링이 오고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아까 앞에서 보였던 다음과 같은 형태의 CO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그 인듀서블 NOS를 증가시켜서 NO와 관련된 마이오카드 데미지를 일으킨다. 실제로 이렇게 쥐실험을 통해서 보시면 실제로 뉴로나 NOS, 인듀서블 NOS가 다 증가되어지게 되고 실제로 카디악 NO 프로덕션도 증가되어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마이오카디알 데미지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궤어에서 좀 패서피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마이오크로바스큘라에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유발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ROS가 생성되어지게 되면 코로나리 바소 컨스트릭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 저는 한 몇 케이스 경험한 적이 있는데 환자가 CO 포이즌을 왔는데 ST 엘리베이션 MRI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엔지오를 했더니 막힌 곳은 없고 바소스파즘이 유발되어져서 환자가 이제 ST 엘리베이션 MRI로 나타났던 경우들을 실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이니비션 시키기 때문에 뭐 옥시다티브 포스폴리레이션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CO 자체가 햄 프로틴에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이오글로빈에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생길 거고요. 또 부정맥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이 쥐실험 보시면 CO 포이즌이 생기면 이런 약간 풀머치한 빛들이 막 생기고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많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에 의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거는 QT 인터벌이 이 심전도상에서 길어지고 리폴라리제이션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옥시다티브 포스폴리레이션에서 ATP가 잘 안 되면 일련의 과정들이 다음과 같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엑스퍼트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실제로 그 CO와 마이오카디움에 있는 그 마이오글로빈과의 결합력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카디악 머슬에서도 이제 카디악 셀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위의 것들은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 제가 그 대만 빅데이터 연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연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초기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게 쥐 갖다 실험한 건데요. 실제로 이 MT 스테인이라는 거는 어떤 파이브로시스를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 쥐를 CO 포이즌을 시키고 한 달 후에 세크리파이스 시키고 마이오카디움을 봤더니 이렇게 인해 스테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파이브로시스가 실제로 한 달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초기에도 생길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테이크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 액큐 CO 포이징 환자에게 있어서 카디악 인저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심초음파나 카디악 MRI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시를 하고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심장내과 의사에게 협진을 해야 된다. 그럼 실제로 가장 궁금한 이런 카디악 MRI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들이 롱텀하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O 포이즈닝은 한 개 과가 보는 게 아니라 멀티플하게 팀 어프로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존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